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다양한 이야기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 옆에는 트렌드 이슈의 박의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둘 다 화이트, 삼상풍이 같은 화이트예요.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홈플러스 관련된 이슈예요. 최근 홈플러스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청산 절차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홈플러스 매장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SNS에는 계산을 기다리는 줄이 30분 넘게 이어졌다는 등 인증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요. 일부 인기 상품은 빠르게 동나기도 했습니다. 네,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사실 손님들이 더 많아서 온라인에서는 이러다가 홈플러스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면서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기업의 회복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아니면 이런 가격에 못 살 수도 있다는 심리로 할인 행사에 몰린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네, 결국 매장에 손님이 몰렸다고 해서 기업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그 배경에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심리가 적용되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 대형 할인 행사나 폐점이 예정된 매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몰리게 됩니다. 이번 사례도 기업의 상황보다는 소비 심리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배달과 관련된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때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빨리 받고 싶어서 한집 배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저도 항상 한집 배달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서비스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배달 플랫폼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저도 한집 배달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배달 기사들이 다른 곳을 들렸다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논란은 한 소비자의 경험담에서 시작됐습니다. 추가 배달비 3,700원을 내고 한집 배달을 이용했지만 정작 다른 고객의 음식이 배송된 겁니다. 그렇죠. 음식이 뒤바뀌었다는 건 주문을 동시에 여러 개를 받았다는 건데 한집 배달이라는 이름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현직 배달 기사들에 따르면 한집 배달 주문이라도 다른 주문과 함께 음식을 픽업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한집 배달 고객에게 가장 먼저 배송한 뒤 이후 다른 고객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여러 주문을 함께 싣고 이동할 수 있지만 한집 배달의 경우 한집 배달을 신청한 분을 먼저 배달해 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실제로 한집 배달이면 단독 배송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추가 요금을 받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원칙에 위배될 것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집 배달이라면 해당 고객에게 가장 먼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인데요.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라이더를 제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논란은 한집 배달이라는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걸로 보입니다. 추가 요금이 있는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를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결국에는요, 실제 서비스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생기면 명확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 요금이 있는 서비스인 만큼 명확한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기적의 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전문 의약품인데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감량을 돕는 효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서울대 의사가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마운자루를 맞고 살이 엄청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위고비를 통해서 9kg까지 뺐다가 7kg 요요가 오고 현재는 그냥 건강하게 식단을 하면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앵커님처럼 약을 중단한 뒤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이른바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위고비가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활 습관 개선 없이 약에만 의존할 경우 체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 급성 췌장염, 탈모, 구역감 같은 다양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원래는 비만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지만 최근에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상 체중인데도 처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온라인에서는 처방이 쉬운 병원 정보까지 공유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장기간 사용됐을 때 안전성이 아직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만 보고 사용하는 다이어트 주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걸그룹 라센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라센드 멤버들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가 뭐 200만회, 400만회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받으면서 영상 속 한마디가 그런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네, 화제가 된 영상은 경남 출신 멤버 원이 일본인 멤버 미나미의 본가를 방문한 브이로그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무섭노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표현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이른바 일베에서 사용하는 말투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섭노라는 표현이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일베식 표현이 맞다라는 주장이 이제 가불론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 주민들은 평생 써온 말투인데 갑자기 문제의 표현이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우짜노와 와이라노, 모아노처럼 노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종결어미라는 겁니다. 네, 사실 아나운서인 제가 봤을 때도 노노는 그냥 이제 사투리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자, 전문가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표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실제 방언으로 인정이 된 건가요? 네, 국립국어원과 언어학자들은 노가 오래전부터 사용된 경상도 방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지만 방언 자체를 특정 커뮤니티의 언어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무섭노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왜 이리 무섭노처럼 앞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실제 국립국어원에서는 의문사가 없는 노 표현은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상도의 화자에게서는 충분히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네, 결국 이번 논란으로 가장 난처해진 건 평소 사투리를 쓰던 지역 주민들인데요. 일부에서는 이제는 사투리도 눈치를 보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상도 주민들은 평상시에 웃자노, 어쩌노 이런 말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집단을 이제 자기들이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쓰는 사람들까지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전문가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언어와 지역 방언은 분명히 구분해 봐야 한다는 건데요. 표현만 보고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언은 지역의 문화와 유산이 담긴 소중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이 특정 집단을 표현하는 언어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성숙한 언어 표현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이 숫자가 내 일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을 바꾸고 또 투자와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환율 상승이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같은 1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원유나 원재료,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요. 원가 부담이 커지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이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모든 수출 기업의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원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반도체나 원유, 2차 전지 소재처럼 수입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사업은 환율 상승이 조달 비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수출액뿐만이 아니라 수입 원가와 외화 부채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채용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은 설비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 계획을 늦추거나 인력 운영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은 환율 상승기에도 어떤 업종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업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과 채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기와 이 제품 수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은 조달처를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또 국산 부품이나 대체 원료를 찾게 되는데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와 외화 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수출 기업은 거래 가격과 결제 통화를 다시 검토하고 생산 현장 역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환율 관리가 이 재무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입 비용과 물가, 외화 부채 부담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고 채용이 무조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수출하고 어떤 원료를 수입하며 환율 위험이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방향보다 기업이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입니다. 네, 환율은 금융시장에 표시되는 숫자지만 그 영향은 공장과 사무실, 매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이 달라지면 투자와 채용 전략이 바뀌고 또 그 변화는 다시 일자리의 수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뿐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면서 도입했던 게 바로 ETF 상품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왜 다시 제도 개선에 나선 건지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나요?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기존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2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종목 하나만 2배로 따라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함께 커진 겁니다. 네, 결국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는요, 하나의 종목만 따라간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루 5%가 오르면 ETF는 약 10%가 오르고 또 반대로 5%가 하락하면 ETF도 약 10%가 떨어집니다.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처음 도입 당시부터 일반 ETF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선택이라면 투자자가 감당하면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금융당국이 시장 전체를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장이 끝날 때 목표 비율을 다시 맞추기 위해 자동 매매를 하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팔게 됩니다. 결국 오를 때는 상승을 더 키우고 내릴 때는 하락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런 매매가 반복이 되면 시가총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금이 집중되면 장 마감마다 대규모 매매가 반복될 수가 있고 기업 가치보다 ETF의 기계적인 매매가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위험 관리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 즉 우리 개미들은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결국 이번 논란은 투자 상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증시의 변동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커질수록 장 마감 기계적인 매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은 만큼 실제로 상품을 없애기보다는 운용과 판매 과정, 투자자 보호, 광고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개인의 투자를 넘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영향도 줄 수 있구나 또 배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본업 외 부업을 함께 병행하는 엔잡러, 굉장히 흔한 직업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엔잡러입니다만 정부가 30년간 유지해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 네, 기준이 근무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50만 원, 편의점에서 월 40만 원을 번다면 각각은 가입 기준에 못 미치지만 두 소득을 합치면 9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약 35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엔잡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바꾸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일을 병행하는 엔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근무 시간만 따지다 보니까 꾸준히 일하고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춰 사회안전망도 함께 바꾸겠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점이 바뀔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와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가입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등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프리랜서나 혹은 배달기사 같은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제도인데요. 배달기사처럼 일부 플랫폼 종사자는 이미 별도의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서 모든 프리랜서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개편은 평생 직장 시대에 만들어진 고용보험을 엔잡 시대에 맞춰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평생 직장에서 이제는 엔잡 시대로 바뀐 고용시장입니다. 이제는 사회 안전망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생겼는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여름 휴가가 예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한국경영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평균 여름 휴가 기간은 3.8일이라고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 쉬는 곳도 많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일 휴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업도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고 나타났습니다. 휴가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약간 뭐 설국열차 같은 느낌도 나요. 네, 맞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휴가 계획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긴 해외여행보다는 일정이 짧은 여행이나 비용 부담이 적은 휴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모든 소비가 줄어든 건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물가라고 하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 것 같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화점이었는데요. 여름 정기 세일 기간 주요 백화점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될 만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상품과 명품, 여름 시즌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관광업계는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같은 휴가철이라도 소비의 모습과 양상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긴 휴가를 떠나고 누군가는 짧게 쉬거나 휴가를 미루기도 합니다. 소비 역시 프리미엄 소비는 이어지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는 실속 소비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히 소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소비 양극화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휴가도 소비도 이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번 트렌드를 통해서 읽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드라마까지 만들고 있는 시대인데요. 중국에서 AI로 제작한 드라마가 빠르게 늘고 있고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SNS를 보면 이거 진짜 AI인가 사람인가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액션 장면 일부에 AI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AI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제 AI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AI를 활용한 숏드라마가 빠르게 늘어나며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김부장 봤는데 저 장면이 AI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제 배우,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AI는 배우를 대체하기보다 위험한 액션 장면이나 특수 효과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작 기간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AI를 어디까지 사용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번역과 더빙, 시각 효과 등 제작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AI 숏드라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국내 제작사들도 AI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네, 기대만큼 우려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않은 건지 뭐 이런 고민들도 막 시작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나 저작권 침해, 일부 제작 인력의 일자리 변화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쓰느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AI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수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타고난 재능일까요? 아니면 뛰어난 체력일까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로 꼽히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그는 홈런보다 인사를 먼저 배웠고 기록보다는 사람을 먼저 존중해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 바로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1994년 일본 이와테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소속으로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해내는 이도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야구에서는 보통 투수와 타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또 홈런까지 쳐내는 강타자로 성장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수없이도 들어왔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우수 선수 MVP를 여러 차례 수상했고 2024년도에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홈런과 50도루를 동시에 달성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투수와 타자 두 분야 모두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의 기록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태도죠. 오타니가 고등학생 때 직접 작성한 만다라트, 이 목표 계획표에는 의외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60km 강속구와 함께 인사 잘하기, 감사하기, 또 쓰레기 줍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좋은 선수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다짐이 적혀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지금도 이 심판과 상대 선수, 구장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보이지 않아도 덕아웃을 먼저 정리한다거나 쓰레기를 줍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바꾼다. 이 상대 선수도 날씨도 결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작은 습관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오타니를 만든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꾸준히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를 넘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바라보곤 하죠. 하지만 그 결과 뒤에는 남들보다 먼저 임사하는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꾸준히 해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언젠가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미래 유망 직종, 전환 직업군 등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운전대 없는 자동차 상상해 보셨나요? 이제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전기사 없는 로봇택시가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버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일자리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아니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습을 바꿔 진화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만나볼 새로운 직업은 바로 자율주행 원격 관제사입니다. 자율주행 원격 관제사. 이름만 들으면 첨단 IT 전문가 같습니다. 이들은 매일 차를 타지 않는데요. 대신 거대한 중앙 통제실로 출근합니다. 통제실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죠. 이 모니터로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무인 차량을 지켜봅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알아서 잘 달리겠죠? 하지만 도로 위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거리의 신호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들을 통제합니다. 그때 자동차에 장착된 자율주행 AI는 당황합니다. 저 사람의 손짓이 무슨 뜻이지? 차량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큰 교통체증과 사고가 벌어지니까요. 또한 바로 이때 통제실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관제사가 화면을 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원격으로 무인 자동차의 핸들을 잡습니다. 경찰관의 수신호에 맞춰 차량을 부드럽게 이동시킵니다. 위험 구간을 벗어나면 다시 AI에게 운전을 맡깁니다. 마치 하늘길을 안내하는 항공 관제탑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직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시뮬레이터 적응 훈련입니다. 진짜 운전대 대신 화면과 조종 장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마치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상현실에서 훈련하는 것 같이 연습해야 합니다. 둘째는 AI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 왜 갑자기 멈췄는지 즉시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위기 대응 매뉴얼 숙지입니다. 갑자기 통신망이 끊기면 어떻게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기관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수많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철저히 외우고 훈련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니 이 젊은 층들에게만 유리한 직업일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관제사에게 컴퓨터 조작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를 읽는 눈입니다. 골목길에서 언제 아이들이 튀어나올 줄 모른다는 직감, 앞차의 움직임만 보고도 초보 운전임을 알아채는 눈썰미, 오토바이가 어느 방향으로 파고들지 예측하는 노하우까지 이런 것들은 교과서나 데이터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도로 위에서 산전수전 겪는 분들만 아는 감각이죠. 베테랑 운전기사들의 이 훌륭한 직감이 AI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자율주행 기업들은 어떨까요? 은퇴한 베테랑 운전사들을 원격 관제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졸음운전이나 사고의 위험도 없습니다. 육체적 피로도는 낮아졌지만 전문성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결국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경험입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원격 조종기를 쥐게 된 기사님들. 이분들이 바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개척자들입니다. 자율주행 원격 관제사, 단순한 첨단 산업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보여주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자,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가 3% 넘게 올랐는데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매매 가격 역시 2018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집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것들로 수요가 몰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7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성북구나 강서구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곳들이 7% 넘게 뛰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아예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전셋값이 오르니까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눈에 띄게 실제로 거래된 건수는 이제 줄었는데 오히려 집값은 더 비싸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를 보면 5월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거래 자체는 확 줄었는데 신청된 평균 가격은 오히려 2.7%가량 올랐습니다. 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가장 높은 오름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로 시장을 묶어놨는데 이런 기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요. 다주택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내놓았던 이 싼 매물들이 모두 팔렸기 때문인데요. 싼 급매물이 사라진 뒤 전세난을 피해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도 다급해진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기사로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부동산 세제부터 금융규제, 주택 공급까지 7대 핵심 이슈를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연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 잇따라 확정된 부정적인 여론을 돌파하고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넉 달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의견을 직접 수렴해 민심을 잡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뭐니 해도 세금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토론이 될지 궁금하고요.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보유세가 차등화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 안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보유세 인상 폭과 대상입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얼마로 정해 세금을 추가로 물릴지,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네, 세금을 올리기만 하는 건 부작용이 상당할 것 같고 토론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양도세를 같이 손봐야 시장에 묶인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다룰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대출 규제도 조금 완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깐깐한 대출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정말 꿈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현행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의 절박함을 반영해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제 대토론회 이후로 8월 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 실효성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제 계속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더 팍팍해진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죠? 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6억 원이던 한도가 반토막 나면서 15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당장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자금 조달 차질에 이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중랑구와 금천구,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의 충격이 특히나 큰데요. 이 지역들은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빚에 의존해서 집을 사는 비율이 높은 곳이다 보니 그 여파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정말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엎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혹시 내 집 마련이 처음인 무주택자들도 예고 없이 3억 원으로 팍 깎인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부 정책 지원 기금이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최대 3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으로 이렇게 몰릴 것 같은데요.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렇게 대출 한도를 팍 줄이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외로 집값이 비싼 강남권의 경우는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랑구와 강남구 같은 서울 안에서도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가요? 강남권 고가주택은 이미 예전부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금 부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정말 이제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만 안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번 대출 축소가 서울대 지역별 양극화를 더욱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세금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 규모가 1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비율이 높으니까 세금 부담이 확 하고 커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내야 될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느는 건가요? 1인당 평균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현재 324만 원 수준인데요. 만약 80%로 오르게 되면 624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세금이 2배 가까이 뛰게 되면 1주택자들이나 은퇴자들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이것 아마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곽에 여러 채를 팔고 강남권 같은 알짜 입지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게다가 늘어난 세금을 부담들을 집주인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수도권 세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나 월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세부담 증가폭이 가장 커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징벌적인 세금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 점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옥죄기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공급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네, 규제와 세금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공급 사이에서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부디 시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생기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거나 착륙하기 전 승무원이 꼭 하는 안내가 있죠. 바로 창문 덮개를 열어주세요라는 안내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굳이 왜 창문 덮개를 열어야 할까?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따르고 있었던 이 안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항공안전정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을 잘 보라고 여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순간은 비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기체 밖 상황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창문 덮개가 열려 있으면 기체 밖에 연기가 있는지, 불이 난 곳은 없는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는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작은 창문 하나가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는 이유는 눈이 바깥에 미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낮에는 기내보다 바깥이 훨씬 밝고 밤에는 반대로 기내가 더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갑자기 밖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눈이 밝기 변화에 바로 적응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미리 창문을 열어두면 눈이 조금씩 바깥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비상 상황에서도 주변을 더 빠르게 살필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안전수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무원은 왜 이륙과 착륙할 때만 창문을 열라고 안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가 이륙 직후와 착륙 직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승무원들도 객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는데요.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안내하고 테이블을 접어달라고 하는 것도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창문 덮개를 여는 것도 이처럼 여러 안전 절차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잠깐의 불편함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몇 초의 차이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창문 덮개를 여는 이유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체 밖의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눈이 주변 밝기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승무원의 창문 덮개를 열어주세요라는 안내가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사소해 보였던 안내 하나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한 이유가 숨어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 숨어 있던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달빛 아래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2026 안동 국가유산 야행 월령 야행입니다. 안동 국가유산 야행은 달빛을 따라 월령교 일대를 거닐며 국가유산과 전통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대표적인 야간 문화 축제인데요. 역사적인 공간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공연과 체험,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월령야행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안동 월령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역사 도보 투어와 전통주 만들기 같은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전 안동 국가유산 야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령 야행의 가장 큰 특징은 팔야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밤에 보고, 걷고, 듣고, 먹고, 사고, 체험하는 이 8가지의 과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먼저 야경에서는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월령교와 석빙고 일대를 걸으며 안동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조명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령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 안동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걷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야로 프로그램에서는 월령교를 따라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산책 자체가 하나의 축제 코스가 됩니다. 곳곳에서 문화 해설도 진행돼 안동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사에서는 역사 도보 투어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야설에서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축제 곳곳에서 안동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통주 만들기와 전통 공예 체험, 문화 해설 프로그램 등 단순히 눈으로 보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며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국가유산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야식에서는 안동 찜닭과 간고등어, 헛제사밥 등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안동의 별미를 맛보는 것 또한 월령 야행만의 즐거움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시에서는 지역 공예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야화에서는 전시와 포토존,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연인과 가족 모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국가유산을 현대의 즐거움으로 재해석해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안동 국가유산 야행. 올여름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여름밤의 특별한 여행이 될 월령 야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트렌드를 알면 세상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